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요. 넥타이 거슬려요. 근데 사실 넥타이 제일 예쁜 게 빨간색이긴 해요. 예. 이렇게 흐린 날은 또 산뜻하게 빨간색 맞아요. 괜찮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차면은 우리가 국민의힘 때문에 잘 안 차려고 하지만 빨간 넥타이 차면 뭔가 산뜻해 보이는 거 있어요. 예. 네. 저도 목도리 빨간색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목도리가 이렇게 파란색 종류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예. 마음이 좀 있고요.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가즈 자 02327-2353 02327-2353 02327-2353 여러분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좀 후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전화하시면은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정기 후원 또는 일시적으로 한 1억 쪽 기부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약 이행평가 오늘이 46개에서 49개까지 예, 50개 50개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건데 예.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경기도 쪽을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지역구 될까봐 지금 이번에 오늘을 거제도에 쓰려고 했어요. 예. 우리 방송 쇼츠로 써도 되냐? 예. 근데 그때 거제도 한번 했었죠. 그쪽에. 예, 백왕형 예. 언급했습니다. 근데 써도 되냐 그래서 내가 마음껏 쓰세요.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짧게 먼저 언급하고 갈 게 국민의힘 공천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 민주당이 한 일주일 빨라요. 예. 이 과정이. 공천 후보 접수 마감이 끝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제 경선 올라갈 후보들 발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아직 면접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예. 근데 재미난 게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3.5대 1 정도가 되는데 영남권은 65개 지역구에 무려 278명이 지원해서 4.28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자기들이 당선 가능한 수도권 내에서도 무슨 강남, 병, 인천, 서갑, 경기 고양을 이런 데는 굉장히 높은 이 접전이 예상된 곳에는 그 지역구 쏠림 현상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원래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예. 경선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도 그냥 막 집어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들도 여론조사 관련한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곳엔 별로 안 몰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재미난 게 나경원 전 의원이 있는 동작을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쪽도 더 단수 공천이 됐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말이 많더니 성남 분당갑도 당수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단독 어플라이를 했고요. 또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있는 이쪽도 단독 신청자가 됐기 때문에 뭐 경선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새날 구독 다른 거 저는 필요 없고요. 구독만 좀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곧 100만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을 채워놔야지. 네. 안 그러면 계속 100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100만 채워주세요.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진영에서도 또 100만 채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4개 지역구는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 예. 동부에서 이제 약간 안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인천 근처에 서부를 했고 또 북부함 했고 동부함하고 남부는 도시가 많아서 두 분 나눠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지역구는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예. 구리시가 구리읍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구리읍이요? 예. 어. 86년에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구리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88년도부터 단독 선거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무려 4선을 하신 분이 윤호중 의원님이십니다. 야, 예, 뭐 저도 잘 알고 또 참 좋아하는 선배인데 이 4선을 넘게 하다 보니까 과연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또 그 민주당의 그야말로 중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선수가 많아지면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좀 오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야, 그 재밌는 게 저게 지금 구리 씨가 코미디언 이지유 씨가 한번 당선된 적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 시장인 주광덕이 예. 구리 씨 국회의원 한 적도 있고 예. 재밌네요 이거.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저 윤호중 의원이 내리 사선을 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좀 좋은 후보들이 그 나와서 경쟁을 해야지 치열하게 이 좀 답답한 구리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호중 의원의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윤호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입니다. 계류가 31건이고 폐기 1건,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 0%고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66건인데 가결 1건 1.5%,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43건인데 대한 반영 폐기 11건, 임기 만료 폐기 20건, 가결된 법안은 0건, 예. 12년 동안에 1건 통과됐습니다. 이 방송에 초반부에 나왔던 민영배 의원이요. 예. 통과시킨 법안이 50건이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경실련에서 1등으로 꼽아준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참 그 여러 분야에서 민영배 의원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십니다. 이게 참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지만은 존경스럽고 또 그 과감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야 저분은 진짜 그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이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느낄 때가 한두 오죽하면 번입니다. 민영배 의원 나온 방송의 제목이 민영배만 같아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리 선거구에 어떤 분들이 나오실까? 아무래도 윤호중 5선 도전이 아성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일단 뭐 가장 유리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아직도 지지도는 꽤 높은 분인데 이분이 그 유시민 전 장관님하고 같이 그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좀 온화한 분위기로 그 얼굴도 통통하시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84년도에 그 서울대 민간인 강간 폭행 고문 사건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88년 평민당으로 저 정계에 입문해서 한강옥 그 온 보좌관도 했고요. 또 이 새정치 국민회의의 부대변인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이 당선된 이후에는 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또 경제기획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도 하고 공직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이었는데요. 그때 출마해가지고 당선되어서 계속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조광도 의원한테 패했지만은 총 한 4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에 중진돼서 정책위 의장, 선거대책본부장 또 얼마 전에 22년도엔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던 중진 의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욕받이가 좀 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예. 윤호중 의원. 참 꿋꿋하게 그 정도를 지켰던 분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또 안승난 전 구리시장도 이제 그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의 아마 경선이 그 결국 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많네요. 왜냐하면 이게 영남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많이 출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 6명 정도가 예비 후보 등록을 이미 했는데요. 그 송재욱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또 전지현 변호사, 박영순 전 구리시장 또 구리시 당협위원장 하는 나태근 변호사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출마를 해 있고 개혁신당에서는 김구영 도당 부위원장 또 이쪽에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윤호중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윤호중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적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운영성은 중을 받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하를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을 보면은 스마트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시도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미진해서 실정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서울시립대만 2012년도에 박은순 시장이 도입했다가 2024년 현재 지금 서울시의회는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서울시립대에 등록금 지원하는 걸 전부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조원희 의원이 2023년 8월에 65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자기가 공약이 같으면 공동 발의로 서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적절성 측면에서도 이제 하로 평가받았는데 일단 테마형 캠핑장 조성을 하겠다. 왜냐하면 구리시가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미 2017년에 조성된 토평 캠핑장에 그 2023년부터 발견 같은 동물 반입 또 허용이 됐긴 했지만은 여기가 가족 힐링 캠핑장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 본인의 테마형 캠핑장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시립체육관 확대 재건축을 공약했는데 이 시립체육관이 1996년도에 인구 20만 이 넘을 때 만들었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서 18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더 확대하고 재건축하겠다. 이거는 조금 그 적절성이 낮은 게 아닌가. 특히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코로나 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공약했는데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그 오송에 설치돼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구리시에 설치된 것은 불가능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상권 활성화를 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어떤 특화할 아이템도 제한하지 않았고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고요.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 도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마트 클린 도시라는 것을 지정할 기준도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그런 상태고 미세먼지 자체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K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한 유망 창업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리 자체가 베드타운입니다. 일산이나 분당과 마찬가지로 뭐 기업 자체도 없고 10억 달러 이상 기업 가치가 되는 그런 유니콘 자체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공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황당 공약일 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중이 하나 나왔어요. 운영성에서.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언급한 공약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중을 받은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실제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해서 중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4차 산업혁명 기반의 AI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게 국토부가 작년에 이미 울산시, 고양시를 거점형 스마트 시티로 지정해서 국비 200억을 지원했는데 구리시는 여기서 빠져버렸습니다. 구리시가 여러분 워커힐 지나서 구리로 좀 가다 보면 평지가 있는데 거기 신도시가 이미 그 예정돼 있거든요. 그 민자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스마트 시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모델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될 우려가 많아서 뭐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스마트 시티의 일부라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이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확대를 공약했는데 이가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실제로 대학 교수가 청년 창업을 지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고요. 청년전년 인큐베이터를 조성해갖고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푸드트럭 같은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ICT 벤처 지원을 위한 그 인큐베이터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만 투입하면은 뭐 사관학교를 확대를 하거나 뭐 지원을 조금씩 늘릴 수는 있는데 청년들은 ICT 창업을 원하는데 여기는 지금 푸드트럭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진 않은데 적절하진 않는데 뭐 예산만 있다. 지원하면 예. 할 수는 있는 그런 일이 사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예 이 그렇습니다. 공약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보다 예. 하도 공약들이 뜬구름 잡기가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구체적인 공약이었다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합리성 한번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노인회관과 실버 영화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노인 전용 영화관을 신축하기보다는 차라리 영화 관람이 가능한 쿠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구릉에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022년 구리시장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3,400억을 투입해서 지상 49층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시대착오적인 그런 어떤 공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오히려 기술 개발이나 특허 출원, 뭐 해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지 자금 대출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쁜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낙원상가에 실버 영화관을 운영해 온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이를 들어서 구리시에도 영화관들이 많은데 오전 시간에는 손님들 거의 없으니까 거기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화 쿠폰 같은 걸 들여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하게 한다든지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따로 실버 영화관 건립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리판 허리우드 극장.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의원 지역구 구리시였고요. 그 다음에 하남으로 가겠습니다. 하남. 네, 하남은 여기가 지금 그 이번 24년 22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지역구를 인구가 늘었으니까 갑과 을로 분구를 하라. 이렇게 그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뭐 일단 늘리는 거니까 아마 국회에서 거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 선거구가 그 갑자기 지원자가 그 폭주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들고 있는데 여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2000년에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제 그 하남시가 단독 선거구로 그 분구되었고 신설되었는데 전에는 하남하고 광주가 한 선거구였거든요. 근데 광주하고 떨어져 나와서 단독 선거구가 됐는데 여기에 최종윤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지구가 돼버렸습니다. 약간 여기 이제 쉽게 표현해서 지역구가 두 개가 공석인 예. 거예요. 가불이 나뉘면.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다룰 때 하남 시민들과 양평 군민들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바로 그 예. 지역구예요. 예. 자, 최정윤 의원의 이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최종윤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의했는데 가결 9건으로 9%고 계류 68건, 대한반영폐기 21건, 뭐 통과율은 9%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그런 어떤 법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최정윤 의원이 그 일기 전대협 사무국장을 한 분이고 또 국회에서 16대, 17대, 19대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 상황도 잘 알고 법안도 잘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실제로 법안도 많이 냈고 통과율도 꽤 높은데 문제는 이분이 그 배치 달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보람이 없고 차라리 보좌관이 낫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번 1월 22일 날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이제 지역구가 붕 뜨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마침 또 여기에 오랫동안 국회의원 했던 이현재 전 그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하남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강력한 후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얼마 전에 김구 선생 증손자 예. 김용만 씨 나왔거든요. 예. 어디 사세요 했더니 하남 사는데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본인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전략 공천일 거 아니에요. 예. 최정윤 의원이 불출마하고 나서 예. 분구가 되더라도 그렇게 공천될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출마 예상자가 굉장히 많더라. 예, 이런 거고.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박경미 전 국회의원 이분이 이제 그 비례대표 하다가 재선이 안 되면서 그 청와대 대변인을 했는데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이분 또 여기서 출마할 것으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오수봉 전 하남시장 또 여기 출마하고 민병성 국민통합위원장 또 예비 후보 등록한 전 민주당에서는 6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무려 13명이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분 그 뉴스공장에서 자주 보시는 이창건 전 그 서울시 대변인 이분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비롯해서 꽤 유명한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김포, 하남 예. 뭐 이런 데를 서울로 편입시켰다고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다 진짜 경기도 전체를 다 먹겠는데 몇 구리도 요번에 구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 바로 근접해 있는 도시들. 예. 자, 최종 의원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종현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가지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모두 5가지 영역이 하루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을 보면은 미사섬에 약 10조 원 규모의 국제 마이스 복합 단지를 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사섬 자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추진한 그런 사례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모의 호텔군을 유치하겠다. 이 부분도 마이스 복합 단지가 개발 자체가 불발되면서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도 전혀 없었고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요.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6년부터 추진하다가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자초된 이후에 2026년 개원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지만은 사실 서울하고 너무 가깝고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에 대부분 하남 사람들이 서울에 오기 때문에 아마 종합병원 자체가 설립되기가 어려울 거라 이렇게 좀 평가됩니다. 근데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이 미사섬이 이제 한강에 있기 때문에 환경 등급이 1하고 2등급 지역인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전 산자부 그 장관 출신의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미사섬의 마이스 복합단지는 안 하는데 자기 공약인 K스타월드는 조성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그 이게 능력 차이를 로 볼 수도 있지만 어거지의 차이이기도 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곳곳에서 법안이 안 되니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한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도 좀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달성 가능성 하. 예. 자, 적절성 볼까요? 이 첨단 과학의 상징인 슈퍼컴퓨팅 건설을 여기 건립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를 하는데 여기에 슈퍼컴퓨터가 이미 설립돼 있고요. 또 이게 이번에 윤석열이 예산을 잘라버리면서 가동을 못하고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이미 대전에 있기 때문에 하남에 이게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지역 코터제 도입으로 지역 청년 채용을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코터제 도입도 그 사실 수도권에는 별 의미가 없고 해봤자 그 기업들도 싫어하고 청년들도 코터제를 들어가봤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오게 되는데 그보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백제 테마도시 프로젝트도 성포구가 백제 박물관도 이미 여기 있고 또 백제 관련된 유적지가 많아가지고 이미 송파구에 좀 거점을 뺏겨버리는 오히려 이쪽은 좀 그 백제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마켓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마트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유통 전 과정과 그 시장의 시설 관리를 ICT 기술로 구현하는 그런 컨셉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구현 사례도 없고 구체적인 지원 항목도 그리 제시하지 않았고요. 출퇴근선 버스를 안정적으로 정차하겠다. 뭐 하남에서 서울 강동구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버스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천호역에 와서 지하철을 환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안정적이라는 그 자체가 정차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요. 4차 산업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확대할 일자리 숫자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어떤 4차 산업을 유치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제시하지 않아서 적정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2대부터는요 공약이 좀 진짜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확대. 예. 뭐 이건 좀 아니다 싶고요. 자, 운영성 볼까요? 예, 아카데미하고 연구센터 같은 미래첨단 산업 인재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거는 교육부도 성공 못했고 그 어느 대학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첨단 인재 육성 생태계 조성을 성공한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남에서 그것도 그 시청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직장과 가정 양립에 관한 유연 근무제 확대는
일단 기업이 참여해 줘야 되는데 뭐 공공 부분만 갖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으로 활력 조성하겠다 했는데 하남에 굉장히 이제 창업 관련된 인프라들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은 창업은 공무원들이 푸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련된 산업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남이 여전히 배드타운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내 4년 동안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예. 밟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 합리성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수도권의 친환경 식품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그랬는데 하남 자체가 상수 보호구역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가능하지만은 식품 제조업체 자체는 유치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 이 부분도 서울에 이미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많고 하남시만으로 독자 운영하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체험센터를 건립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진로 체험을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만나고 직접 일해 보면서 체험하는 것이 혹시 더 바람직한데 건물을 계속 짓는 거 이런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네. 좀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하남을 그 평가 지역으로 선정했던 이유는 뭐 최정윤 의원이 중간에 그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고지장이 된 것도 있지만은 여기가 그 선거구가 2개로 되고 아, 사태가 아니라 불출마죠. 불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그 선거가 2개나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그 많은 후보들이 몰리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 더 생긴 거고 또 그 꽤 괜찮은 하남이 이제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이 2개를 다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너무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또 하남의 발전 또 서울시와 연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꼭 한번 신경을 중앙당에서 썼으면 싶어서 이걸 언급해봤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어차피 지방을 빨아들이는 거기다가 예. 수도권 내에서도 그 소위 배드타운들을 또 서울이 빨아들이는 이 구조라서 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해주는 게 하나 필요하죠. 예. 그 나머지 그거는 뭐랄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공약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하면 좋은 도시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많아가지고 5개 분야에 이분 제가 봤을 때 법안 같은 거 나름 잘하신 것 같은데 공약은 절대 못 지킨 상황이 돼버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남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역구 예. 2개 한번 볼게요. 예. 여주 양평. 예, 여주 양평은 뭐 여러분 저 지난번에 우리가 포천, 연천 이런 거 살펴볼 때도 봤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세 개 선거가 분리돼 갖고 다시 이 저 여주 양평 선거구로 이 나눠진 이런 곳이라서 여기는 그 앞서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대로 이 한나라당이나 그 보수 쪽에서 거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병국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름 기억나시죠? 장관도 했지만은 가평에서 오랫동안 했던 의원이고 또 여기에 그 이 저 남원정. 예. 이 계속해서 그런 분들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그야말로 다른 우리가 영남이나 호남에서 보는 호족 같은 분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역 발전도 안 되고 나눠먹기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고 이번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는 그 전후 상황을 봐서도 얼마나 그런 것이 위험한지를 그 아주 볼 수 있는 그런 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의원직이 상실됐던 김승교 의원이 그 회계 그 책임자가 처벌되고 벌금을 1,000만 원 받고 10명 넘게 이 저 처벌을 받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또 합니다. 진짜 이게 더 열받아요. 이게 더 열받아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선거법 위반으로 저 공직 그 이 사퇴가 그 뭐니까 저 의원직이 상실됐는데 어떻게 또 뭐 사면 복권 됐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또 나올 수 있지? 한데 이게 법의 맹점을 활용해갖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교는 윤석열이 말하기를 김 의원 수고했네 할 정도로 뭐 개발 부담금이네 뭐네 최은수는 엄청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아유. 자, 김성교 의정 활동 일단 한번 볼게요. 예. 김성교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4건입니다. 가결 6건으로 5.3%, 계류 80건, 대한반영 폐기 24건, 통과율은 5.2%입니다. 네, 이분이 뭐 여러분 그 여주 양평 고속도로 건 할 때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 그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관련해서 본래 그 김건희 아버지하고 같이 양평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수도 저 민선 4기, 5기, 6기에서 3선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토박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온갖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 통로로 활용되면서 뭐 그 이 저 최은순 씨 관련된 그 특혜 봐준 거 또 무슨 저 개발 부담금 환수 안 한 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연루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김승교 의원이 또 나가면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태규 현 그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또 여기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던 정병국 전 의원도 이쪽에서 출마를 선언한 그런 상태라서 뭐 양평이 김성교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자리다 해서 그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게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노후 생활이나 책 쓰고 이러는데 양평 많이 내려가죠. 예. 저도 저 양평에서 군 생활한 게 아니라 양평을 많이 지나다녔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양평 가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예, 그 예, 지역인데 야 정병국 다시 돌아온다고요? 예. 야, 정병국이 그나마 그래도 나은 사람 아니에요? 김성규보다 몇 배 낫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문광부 장관 할 때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던 것으로 해서 뭐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평이 좀 좋은데 여기에 이제 경쟁하는 민주당 후보가 최재관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이나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두 분이 이 경쟁하기는 아직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최재관 저 이제 위원장이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예. 굉장히 투쟁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양평 이슈는 제가 봐도 고속도로를 갈라치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 민주당이 터뜨려가지고 고속도로 못하게 했냐는 사람도 일부 있고 예. 종점 바꾼 문제 뭐 강상면 뭐 이런 차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최재관 위원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서울대를 나왔어요. 예. 자기 고향 내려가서 농사 짓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지으면서 정치활동 같이 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가면 그 김성규 같은 토보다는 저는 100번 잘할 거라고. 예. 그런데 지금 아마 그 곧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그 밝혀지면서 아마 국민의힘이 그 누가 되더라도 후보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최재관 저 후보 같은 분들이 좀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이 뒤집어져야 진짜로 정치 개혁 되는 예. 거예요. 자, 김성교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김성교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5개 분야 모두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독립된 규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규제계획위원회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설립됐고 대통령 소속이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입니다. 이미 독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것은 1933년도 미국에서는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라는 걸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전남이라든지 일부 시군에서 한 500만 원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송파 양평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겠다. 원래는 23년도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 되다가 갑자기 종점이 바뀌면서 백지화되고 또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야, 이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약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의 공약에 예. 야 근데 종점이 바뀌면서 아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 다 했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제 드러나서 그렇죠. 아예 이게 백지화돼서 지금 아직도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제 이 열받는 거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변경 작업을 했더라. 예. 예.
자, 적절성 보겠습니다. 예, 그 여주와 양평 첫 글자를 따서 여양인데 그 여기에 한 리버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강변이나 강위에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거 오세훈 시장이 결국 못해갖고 세비섬으로 인공섬을 만들어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강변에 이거 설치하는 것은 특히 여기도 한강 상수 보호구역이라서 불가능한데 이걸 공약으로 내걸어 있고요. 여주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겠다 했는데 이 여주의 전문대학이 종합대학이 되기보다는 특성화 그 대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특히 좀 우스운 게 금연거리마다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이 뭐 흡연자를 위한 공약인지 모르겠는데 그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그건 금연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현재 이 국민건강정지법이나 이런 데 설치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좀 포퓰리즘 공약으로 내걸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여주에는 연세 새로운 병원과 세종 여주병원, 그다음 양평에는 양평병원만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로 지정된 그런 병원도 없고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불공정 실태를 개선하겠다 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뭐 보훈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측정 자체가 어려운 예. 공약들. 자, 운영성 한번 볼까요? 예, 운영성도 전부 하로 평가받았는데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 한 게 이게 이제 코로나 앞두고 코로나 와중에 나온 공약인데 사실 지금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보다도 살기 힘들어서 경제적인 불안 또 범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정에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고 지역 개발 그것도 특혜 개발에만 관심 있는 분이라서 좀 운영성 자체도 낮게 평가됐고요. 지역별로 힐링 특구를 만들겠다 했는데 일단 뭐 힐링 관련 산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아직 성공 모델은 없습니다. 개별로 성공한 뭐 사업체나 기관은 몇 개 있지만은 그런 모델이 없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 근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채용 싶습니다. 청탁 및 고용세습 요거는 김성교가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정 사람한테 개발 부담금 영원 부과하고 이러는 사람이 예. 아, 대단하네. 진짜. 합리성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겠다. 그래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소득과 재산을 동일하게 해야 건강보험 자체가 지속 가능하고 후세 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합리적이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뭐 자동차는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서 일부 뭐 부분은 공약이 이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공적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이게 반려동물 인간 사람도 아니고 반려동물까지 공적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가입해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가남읍에 있는 대신천을 정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하천 복귀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데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합리성이 낮은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재래시장 표현 잘못됐는데 예. 전통시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냥 재래시장이고 하네요 이게. 자, 알겠습니다. 양평 김성교였고요. 경기도 안성으로 가겠습니다. 예, 안성은 98년에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부터 이제 안성시 단일 선곡으로 개편됐는데요. 이 안성을 저희가 특별히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이규민 의원이 어떻게 의원직을 상실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선거는 3번 치러진다. 4월 10일 날 치러지는 본 총선이 있고
고전에 아마 그 후보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그 뽑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선거는 국민의힘이 한 100석만 하더라도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50석은 날려버리고 차점자인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괴담이 돌고 있는데 그 괴담의 전례를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이쪽을 선정해 봤는데요. 예. 이규민 의원이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지 보면 그 내용이 진짜 황당합니다. 선거 총선 당시에 이규민 후보가 그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 그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것이 그 오토바이가 지금은 고속도로로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그 김학용 의원이 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맞는데 그게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로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돼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판사가 일변에 이 정도면. 예. 그런데 이게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유죄로 돼서 벌금 300만 원 받으니까 의원직 상실돼 버렸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자체가 그 야권 후보들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사례들인데 지금 뭐 이미 선관위 사무처장을 특수관계인으로 앉히고 또 검사들이 이미 그 배치돼 가지고 후보들 캠프마다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아마 이 마지막 세 번째 선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그 판을 뒤집는다 이런 그 내부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썰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 민주당이나 야권 후보들이 경각심과 조심을 해야 될 네, 대비를 잘해야 예, 대비를 잘 해야 될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서 이쪽 지역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야,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의원직 날린다. 예. 그런 기준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한 반 이상 날아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90% 날아갈 겁니다. 아마도. 예. 근데 왜 이규민한테만 이래요?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각별한 사이여갖고 예. 방송으로 우리가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자, 경기 안성 지역구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요. 예고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한번 당선되고 그다음에 그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으로 당선되고 또 한나라당으로 당선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당선된 곳인데 여기 또 그 2000년에 새천인민당으로 신규섭 의원이 한 번 당선되기도 하고요. 또 김선미 의원이 아마 신규섭 의원이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을 알고 있는데 그 남편의 그 또 여력을 받아서 당선됐던 그런 곳인데 2008년도부터 내리 김학용 의원이 세 번 연달아 당선됐고 이규민 의원이 한 번 당선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법 위반을 몰아하고 다시 보궐선거로 김학용 의원이 되는 그래서 지금 4선째 이 지역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 그러니까 저렇게 당선되는 거 보면 그래도 안성은 보수 성향이 굉장히 센 곳이에요. 예. 보면. 그리고 경기도 있지만은 완전히 농촌 지역구고 해서 그 굉장히 보수적인데 유일하게 여기 안성 의료 생협이 굉장히 센 데라서 전체 안성 시민들의 3분의 1이 생협에 소속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협에서 취임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그 진보적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진보표를 모으기만 하면 여기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윤재옥 원내대표 뽑힐 때 이 김학용이 같이 후보로 나와고 떨어져서 야 어떻게 저기 원내대표까지도 지역 사람 뽑냐 수도권 사람 한 명도 못 뽑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곳인데 예. 김학용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김학용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입니다. 가결 1건 3.6%,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6건 11.5%, 19대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에 가결 11건 24%, 18대는 26건 발의해서 가결 10건 38%. 보시면은 합리적인 많이 발의하지 않고 나름대로 통과시키려고 일부는 노력하는데 지금 횟수가 선수가 올라갈수록 통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선 제한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안성 선거구 어떤 상황 한번 볼까요? 예. 일단 뭐 그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당선되다 보니까 이 김학용 의원도 이번에 이제 그 5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분이 그 앞서 언급했던 이해구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88년도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계속 그 라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구 의원이 3선, 김학용 의원이 이번에 뭐 5선, 무려 8선을 넘게 이게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민주자유당 경기도 의원 후보로 안성에서 그 출마해서 당선 다음에 경기도원을 3번 하고 국회의원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가 좀 그 국민의힘의 아승이라 생각했어인지 이영찬 전 시의원이나 금정래 전 도의원 또 이상민 그 대전인 이상민하고 다릅니다. 전 도당 대변인 같은 분이 등록을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김학용 의원이 무사히 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무수석 비서관 했던 윤종균 후보 그리고 그 최혜영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 장인이시죠. 이분 또 송미찬 전 시의원 이런 분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고 정의당에서는 이주원 지역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김지현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가게 돼 있는데 만일 이번에 그 비례연합정당이 그 달성되면서 단일 그 지역구 후보가 된다면 좀 그 진보 쪽이 모아져서 상당한 경쟁을 갖출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윤종근 후보는 새날 패널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예. 정치 일본가 패널. 이재명 대표 책도 썼죠. 이분이. 예. 자, 기억들 하시고요. 자, 김학용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김학용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적용해서 평가해 보니까 모두 다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동북권의 지역 보존 권역 규제를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겠다.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는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신설을 공약했는데 1946년 개원한 서울 소아병원도 어린이 전문병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린 환자들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정문당에서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전문병원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했는데 여야 대립으로 21대에는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고 뭐 정상화 자체도 불가능한 상태로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서 공약들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절성이요. 예, 이 권역별 거점 영어 교육센터 이런 공약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안성은 전체적으로 그 뭐 영어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많이 없는 농업 중심의 도시인데 초중 고등학교 학생하고 성인들을 위한 이 권역별 거점 영어 교육센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뭐 교사 확보도 쉽지 않고 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안성시 필요하다면 안성시 전체로 하나 정도를 만드는 게 뭐 지역에서 그 좀 영어 교육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 동아 방송대가 있는데 그곳과 연계해서 영화 촬영 스튜디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뭐 여러분 남양주 스튜디오가 이미 망한 지 오래되고요. 부산이나 경기도 화성 같은 데가 스튜디오 산업을 육성 중인데 그 동아 방송대만으로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 미술 도서관 건립하는 경우에도 그냥 기존 도서관에 음악 미술 파트를 더 주는 게 그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안성이 그 공도의 신도시가 설립되면서 완전히 예. 그는 완전한 신도시고 예. 구 시가지가 있고 오른쪽은 완전히 또 동북권은 전부 다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안전하다는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고요. 축산 악취 없는 안성을 위한 축산 ICT 시범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양돈 농가들을 폐업을 유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금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된 20, 30대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안 제정이라든지 대정부 질의, 국정조사 이런 의정 활동하면서 본인이 반영했다는 노력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워서 뭐 또 이런 부분 자체가 측정이 어려운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운영성 보겠습니다. 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 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고 각종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도 그 고용노동부에서 복지부를 이관하면서 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체가 지금 존립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성에 이제 호수가 많은데 이 호수를 그 호수 관광 슬로시티로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 호수는 농업용 수를 그 담수하고 있는 곳이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정도가 최상인데 여기를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굳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면 좀 친환경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범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그냥 지역에 있는 호수를 좀 팔아먹게 하는 그런 그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그 공약입니다. 자, 마지막 합리성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안성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고 또 안성에 삼성전자 보고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수도권 내륙선 동탄 안성 청주 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수도권 내륙선을 신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1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포함됐지만은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총 2조 3천억이 투입되고 단선 철도라서 경제성 확보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 이것도 안성시 혼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평택시와 용인시 주변 인근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저는 그 예를 들면 성남처럼 일찌감치 이런 것들을 다 갖췄다면 그러니까 농촌이 공동화되는 거는 좀 더 막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지역구 공약 이행 평가 받고요. 오늘 또 총평은 그런 거네요. 공약들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예. 야 이게 100%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이라도 좀 해라. 근데 이거는 측정도 불가능하고 뭐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쩌다 중 하나 나오면요 감지덕지 가지고 와 하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도는 그 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렇게 지역별로 이 공약을 분석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꽤 많이 당선됐구나. 59개 선거구 중에서 상당히 당선돼 있구나. 이런 쪽들이 지금 그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그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좀 중앙당에서 신경 쓰고 그 선거라는 것이 바람하고 후보하고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람은 이미 민주당이 타고 있다면 후보를 좀 좋은 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요즘 그 영입 인재들 보면 정말 그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찬란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또 지역으로 잘 배치하고 또 하나가 공약을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달성 여부를 떠나서 공약 자체가 그 의미 있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으로 중앙당에서 좀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이번 선거가 의미 있는 진전된 선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경기도 지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총평. 예. 일단 그 사선이나 하신 윤호중 의원은 구리시 공약 같은 경우에 구리시가 그 산업 기반이 없는 배드타운인데 자족도시를 위한 그 내용이나 공약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무슨 랜드마크 타워 이런 것들은 49층짜리 지어봤자 구리 시민들을 사모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민간에서 하겠다 하면 막지는 않으면 되는 건데 저는 좀 더 실질적으로 구리 시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공약이면 좋겠고 하남시 최종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정 활동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 같은 건 잘했지만은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슈퍼컴퓨팅 센터 또 스마트 마켓 이런 좀 그 실현 가능성도 없고 현실에서 그 적합하지 않은 이런 공약들을 좀 자제하면서 그 지역에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공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양평군
공약을 보면서 그야말로 저 본인 또 이 저 뭐 의정 활동 자체가 그 호족들의 그 이권 챙기기 쪽으로만 점철돼 있지만은 공약도 무슨 저 실현 불가능한 농산물 최저 보장제, 한 리버 오페라 타우스 이런 불가능한 공약들을 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거르고 가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오늘 나온 저 지역 중에 가장 최악이었어요. 김성교 지역구가.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 김학영 의원이 지금 5선을 노리고 있는데 무슨 반도체 공장 유치, 영화 촬영 그 스튜디오 산업 그 건립, 또 수도권 내륙선 그 철도 건립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고 또 그 되어도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공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판과 검증을 좀 하면서 후보들이 이걸 이번 선거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언제 좀 상 한번 볼까요? 상.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잘하는 데를 일부러 좀 피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하는 데는 평가하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못하는 곳을 선정해서 그것을 그 바로하게 제안해 드린 게 훨씬 더 이번 선거에 유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네, 그런 당분간 측면도 그렇게 있죠. 좀 계속해 볼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총선 대비 공약 분석은 또 49개 지역구까지 갔으니까 좀 있으면은 뭐 252개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정권 교체 싱크탱크 368회 방송은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날은요, 지금 이따가 7시에 정봉주 TV로 가시고 새날은 9시에 4월의 봄 방송에 다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이따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